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오늘은 4번째 감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젠투고요. 오늘 함께할 감시자들은 세로, 조이, 미연, 다커입니다. 와. 그럼 오늘은 특히 20대 여성이 관심이 많다는 기후위기를 한번 감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하천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요. 추워서 옷을 3-4겹 껴입고 이제 모자에 마스크까지 중무장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벚꽃이 있다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어머. 이제 막 추워질 때였긴 한데 그래도 봄이 오려면 한참 남았을 때였고 근데도 벚꽃이 딱 한 송이 덩그러니 피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 기후위기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와. 그래서 이 기후위기가 사실 지구 멸망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데 아직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들 이 기후위기 체감하고 있나요? 저는 작년에 좀 되게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한국이 엄청 추운 날이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한파가 불던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카톡으로 야, 일본은 너무 덥고 지금 도쿄 난리 났어. 반팔 입어도 될 정도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뭐 일본과 한국의 기후가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일주일 다음에 한국이 정말 더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대기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그게 또 저한테도 느껴져서 너무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말 단적인 예시로 비가 많이 와서 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는 살면서 비를 무서워해볼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뭐 선사시대도 아니고 비가 온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올해,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비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는 기후위기를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누군가 비에 잠겨서 죽는 게 정말 이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뭐 몰디브 잠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몰디브가 잠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이고 안타깝다 이 정도에 그쳤지 태평양 먼 나라 얘기니까 뭐 잠기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다면 강남이 잠긴다는 당장 우리의 얘기라서 저는 집중호우 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수미감자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게 제가 왜냐면 수미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미감자가 우리 그 감자 재배 비중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토종 상품이래요. 근데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뭐 고온이나 집중호우로 수미감자가 재배가 안 되고 결국에는 수미칩도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미감자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기후위기라는 게 좀 큰 주제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후위기가 뭔지 조금 정의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후 자체가 기후위기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박호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상기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지구 온도가 그 산업화 전보다 이미 1.5도 올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기후가 발생을 했고 여름마다 이번이 최고 폭염이다, 최고 폭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재작년에는 그 반지하에서 그 침수돼서 일가족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 자체가 인류가 멸종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자 기후위기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후위기란 불평등한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젠투가 말을 했듯이 기후위기로 사람이 죽는 게 문제죠.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지구촌의 약자부터 죽어나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사람들부터 차례로 죽어나가니까 기후위기의 주범인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계속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인데 누군가에겐 그저 관심 있는 최근 트렌드, 최근 시사 이슈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저는 생존의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장 2023년 작년만 해도 산불이나 침수 등 기후위기가 굉장히 격화됐는데 이 기후위기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결국 사회적 약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성수 트리마제나 한남더 힐에서 심수 피해를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조금 더 화가 났던 포인트는 산불 피해로 인한 정부 지원금이 주어졌는데 집주인 이재민은 최소 9천만 원을, 맞아요. 최소. 세입자 이재민은 최대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좀 오히려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이 기후위기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 지원 정도가 역전된 거죠. 이것부터 정부나 이제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위기 정도에 무감한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그 기후위기의 불평등 그 지점이 너무 슬프고 또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집을 구할 때 직접 그런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제 청년 입장에서 주거 빈곤이 기후위기와 맞닿는 지점을 볼 때 그리고 그게 저 스스로가 그것의 당사자가 될 때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 원룸을 구하러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뭐 500에 30짜리 원룸을 찾아보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방문을 여는 순간 이 공간은 딱 봐도 재난에서부터 나를 구해주지 못할 공간인 게 보여요. 마치 좀 안전장치 없는 차에 스스로를 가두는 느낌인데 그게 스스로 굉장히 내가 열악한 공간에 처해 있구나 엄청 실감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그런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맞이하게 될 풍경, 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또 더 있을까요? 저는 좀 더 일상적인 걸 이야기로 들어보자면 단적으로 우리 의식주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우리 밥상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어떤 식생활에 적응을 했잖아요. 근데 재료들이 다 달라지게 돼버리니까 여기에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한국은 또 김치의 나라잖아요. 그쵸. 근데 배추가 서늘한 지역에서 고랭지 배추 유명하잖아요. 네. 서늘한 곳에서 배추를 키우는데 재배하는데 우리나라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배추를 수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작년처럼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경우 이런 김치에 들어가는 다른 양파나 뭐 무 이런 것들도 재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김치도 못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먹는 쌀이 저희는 되게 이렇게 찰기가 있는 쌀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종이라고 했지? 인디카 품종이라고 해서 그 부슬부슬한 쌀 있잖아요. 날아가는 거예요? 네, 날아가는 쌀. 이제 저희는 그 쌀을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 아니, 되게 될 거다. 안 돼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젠투가 쓴 글 중에서 꿀벌이 없어지면은 카페 메뉴판이 바뀔 거라는 글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아몬드 안댐? 맞아요. 뭐였죠? 아몬드 안댐 이런 것도 있고 메뉴 자체가 엄청 많이 사라질 거라고 그게 어떤 미국이었나요? 누가 이제 꿀벌 기후이기 때문에 꿀벌이 없어지고 나면은 카페 풍경이 이렇게 바뀔 거다 해서 그 메뉴판을 가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걸 봤어요. 되게 좋은 충격요법인 것 같은데요?
내가 매일 먹는 게 음. 없어지게 된다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사실 이 기후위기가 좀 거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미 저희 일상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오프닝 때 기후위기가 20대 여성이 특히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였다고 합니다. 관심도 아니면은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30% 정도 더 높게 긍정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일단 저는 20대 여성이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최대한 텀블러를 쓰고요. 비건 지향에도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런 기후위기에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네, 실천을 하는 편인데요. 네, 오늘 또 기후위기 특집 한다고 해서 여기 저도요. 네,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왔습니다. 이게 텀블러 할인을 400원이나 해주더라고요. 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분리수거를 할 때 분리수거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유나 두유를 마시고 나서 종이팩을 자르고 또 말려서 잘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엔 옷을 거의 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양심 고백을 하자면 잘 행동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가책을 항상 느끼는데, 물론 뭐 그냥 사소한 것들, 카페에 가면은 일회용품을 안 받는다거나, 따릉이를 제가 또 애용을 하는데 따릉이 타는 것도 탄소 절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 제 행동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이 좀 높은 것 같네요. 기준도 그렇고, 근데 사실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또 가장 많이 가책을 느끼는 게 책 구매거든요. 제가 사실 책을 종이책 사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알라딘에서 중고서적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이 많은 책들이 결국 탄소 배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도 양심 고백 하나 하자면 저는 그 어렸을 때 프랑스랑 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비행을 했었고 그리고 프랑스에 또 교환학생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 비행기라는 화석연료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그 물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도 해요. 이미 탄소 발자국을 많이 배출해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는 세로님이 말씀하신 그 개인 차원의 행동에 좀 개인 차원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뭐 이런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어떤 정부가 형성하는 분위기나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런던의 레스토랑에 한번 들른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런던 레스토랑 메뉴에 각 그 메뉴에 탄소 배출량이 적혀 있더라고요. 메뉴마다. 네. 그래서 소고기면은 그 탄소 배출량이 좀 많고 닭고기, 돼지고기 메뉴는 상대적으로 적고 비건 메뉴가 가장 탄소 배출량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보면 당연하게 좀 자연스럽게 제 선택이 소고기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되잖아요. 내가 평소에 소고기를 즐기는 편이어도 뭐 오늘은 그냥 탄소 발자국도 쓰여 있는데 닭고기 먹어볼까? 아니면 비건 먹어볼까? 이렇게 선택이 유도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메뉴판 배치 아니면 뭐 우리가 평소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후 위기가 우리만 한다고 되는 건지 맞아. 정부랑 기업이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 건지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전기 사용량만 봐도 가정에서는 15%밖에 안 쓰는데 서비스업이 29%, 제조업이 50% 이렇게 쓴다고 해요. 또 그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상위 1% 기업 업체가 지난 10년 동안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만 한다고 될까? 이 15%의 또 일부분인 우리만 한다고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요.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티끌 모아 티끌 아닌가.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행동을 해야 변화가 있다. 그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계속 개인에서 목소리를 내야지 바뀌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드네요. 그럼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이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ESG 경영 같은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저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연계해서 기후위기에 좀 앞장서는 기업들에 한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세제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런 현실적인 대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만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이제 ESG 경영을 잘 지킨 기업들한테 포상을 줘도 되지만 ESG 경영을 못 지킨 기업들한테 그 채찍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ESG 경영을 지키면 좋은 거지만은 사실 정부가 기업을 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쵸. ESG를 얼마나 안 지켰는지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다. 공시. 이제 발자국 적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그런 탄소 무감 그리고 기업의 탄소 배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 결국 유권자이자 소비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네가 얼마나 탄소를 썼는지를 알아야지 채찍을 주든 당근을 주든 할 텐데 사실 이걸 몰라요. 얼마나 잘했는지만 알지 우리가. 그래서 못한 걸 좀 짚어주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요. 이제 못한 기업들한텐 왕큰 발바닥 이런 거죠. 왕큰 말바다. 곰발바닥. 내 곰발바닥. 그래서 ESG 경영의 첫 출발점은 데이터화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탄소 ESG 경영의 좀 문제점 중 하나는 모든 기업이 자기가 잘못한 거 말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가서 모호하고 부풀려서 혹은 애매모호하게 단점을 속이는 그런 식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여서 저는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ESG가 묻고 인권 경영이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조금 ESG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책이거든요. 근데 ESG 하면 우리가 좀 모호하고 약간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책 읽어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20대 여성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돌아와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20대 여성이 특히 그 기후 위기에 이렇게 적극적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20대 여성. 어렵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분류 자체가 있잖아요. 그 말 자체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성만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성소수자들과도 연대하고 동물권에도 관심이 많고 이 사람들이 환경권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분류가 또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수성이 높은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호의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좀 최근 정치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 지난 선거, 특히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젠더별 이념 간극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능력주의를 주창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페미니스트였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인의 등장 자체가 결국 20대의 거대 담론을 차별과 역차별 논쟁으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차별을 좀 만성적으로 겪어왔던 여성 자체가 더욱 진보적이고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최근에 역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남성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특히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의 경제 성장 같은 걸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위기 이슈도 이에 대한 분열의 일환으로 젠더 간 이념 격차가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코의 그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그 단어에서 힌트를 얻은 게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체 인터뷰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많이 접해서 과연 내 주변은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는 여성이라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편은 또 아니었어요. 이게 기후위기의 적극성이 성별 때문에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분들이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를 역으로 말하면 남성들도 만약에 페미니즘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세로의 말에 공감이 되고 또 시사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기후위기와 또 성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기후 감수성과 실천 면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가령 기후위기로 출산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라는 질문에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반면에 남성 중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꼴로 답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 기후위기가 나와 내 자녀 세대의 문제라고 인식한 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해당 기사에서는 이제 탈물질주의적일수록 기후위기에 적극 행동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게 부여되는 어떤 관념들,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관념들, 뭐 소위 직업이나 직위 상승의 욕망, 내가 뭐 어떤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리고 나는 뭐 번듯한 직장에 다녀야 되고 또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물질주의적인 관념이 크게 작용하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왜 20대 여성이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다고 나올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출산도 관련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성이 어쨌든 출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이가 말한 것처럼 여성은 이제 출산과 내 아이가 살아갈 그런 미래를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기후위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일 수 있나?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너무 제가 저번에 결혼 특집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세상에 살러 오라고 초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라는 거였는데 사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줄 알고 언제까지 얘네가 멀쩡하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 줄 알고 살라고 생을 부여해주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 정말 멀지 않은 기간에 2030년이 되기도 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 우리 위기를 어떡하죠? 정말 크게 느끼는군요. 근데 혹시 다들
그거 아시나요? 지구 종말 시기 아시나요? 네네. 들어봤어요. 지금 90초 남았거든요. 자정까지. 11시 우리 어떡해요? 58분 30초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예측으로는 아마 2029년 몇 월이 되면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높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1.5도까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비를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년은 더 심해질 거고 말도 안 되는 태풍이 올 거고 말도 안 되는 폭우가 쏟아질 텐데 정말 우리 당장 나조차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바코 입장에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바코 정도까지로 걱정한 적은 없는데 근데 저는 그 출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내 아이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아이의 미래를 단정 지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이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 힘든 건 맞다. 이거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행복 추구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기본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미래 아이들은. 그래서 저도 출산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봄 되면 지금도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이제 또 황사 얼마나 또 난리일까. 그리고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막 세계 각지에서 막 물난리, 불난리 그리고 막 빙하 녹고 있다고 하고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출산에 관해서도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바코는 인구 소멸을 예측했지만 저는 그 전에 기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기후 전쟁. 네, 저는 그래서 기후 위기는 결국 인류의 퇴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약육강식 정글 생태계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피해를 덜 입은 지역으로 기후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결국 뭐 식민 전쟁, 강대국의 결국 약육강식 세계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그래서 저는 출산을 꺼리기도 하고 또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가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할 만한 거는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의 출산 기피 원인이 이미 달라요. 선진국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동기, 뭐 선택으로 비출산을 선택을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계 곤란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쇠퇴로 인해서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경제적 자립이 불가한 대륙은 결국 농업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이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개발도상국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땅 따먹기 재획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 전쟁으로 기울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 소멸이 되기 전에. 그렇죠. 무섭다.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후위기가 진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황사 얘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는 이런 세상을 이제 물려주기 싫어서 그런 이유가 좀 큰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지금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이미 기후위기가 돼서 공기가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한테 좀 건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낭설이고 신빙성이 없는 말인데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태어난 아기들이 속눈썹이 되게 길어요. 저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지금 황사랑 이런 게 심해서 애들이 진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속눈썹이 이렇게 빼곡하고 길게 난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드네요. 근데 실제로 속눈썹이 길어요. 요즘 아이들이. 맞아요. 네. 그게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군요. 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네.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네.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 지금 공통적으로 다 텀블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텀블러를 쓰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텀블러는 이제 버려지는 일회용품 양 줄이자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 보면 텀블러를 더 많이 만들고 딱히 여러 번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벅스가 그린워싱이라는 맞아.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게 스타벅스가 기념일이나 계절마다 MD 상품 내잖아요. 맞아. 근데 그 오픈런까지 하기도 하고 실제로 스타벅스가 연평균 텀블러를 448종 판매를 했다고. 뭐 하는 짓이야? 대박. 그래서 이런 텀블러가 과연 정말 기후위기 대처에 영향을 잘 미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들어보니까 기후위기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스벅에서 새로운 MD가 나올 때마다 혹하거든요. 맞아요. 예쁘다.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또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건 계속 병행하면서 쓰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걸 보니까 또 드네요. 실제로 그 이 텀블러 만들고 하면서 드는 그런 탄소나 물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텀블러를 사서 안 버리고 여러 번 쓰면 저는 그거는 충분한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신세계의 문제 아닌가요? 듣고 계시나요? 저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텀블러가 대표적인 그 기후위기 대응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아닌 것 같고 저는 결국 소비를 줄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텀블러의 상품화로 인해서 우리 소비가 2배로 늘어난 것 같은 맞아. 느낌? 맞아요.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거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면 커피를 안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텀블러로 마시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텀블러는 448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더욱 큰 가치 소비 마케팅의 일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난 텀블러를 쓴다. 약간 많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난 오늘 텀블러를 가져왔다. 텀블러를 쓴다 하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나는 기후 위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게. 그 혹시 종이 빨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도 종이 빨대가 또 스타벅스에서 시작한 거긴 해요. 근데 이 종이 빨대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엄청 욕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실제로 그 스타벅스 종이 빨대가 알고 보니까 내부에 그 플라스틱 일종인 그 폴리에틸렌을 활용해서 코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도 종이 빨대 쓰나요? 네. 요즘도 써요. 그리고 심지어 녹아요. 맞아요. 녹아요? 그 엄청 잘 흐물흐물해져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방금 쓰다 버렸는데 종이 빨대 저는 이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막 거북이나 돌고래가 먹고 걔네 배에 있는 게 너무 슬펐는데 종이 빨대는 그런 위험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에 그 폴리에틸렌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을 더 많이 만들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대놓고 플라스틱이면 분리수거가 가능한데 그러네. 오히려 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빨대를 안 쓰면 되지 않나요? 그냥 맞아요. 입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네, 지금 뭘 새로 빨대 안 쓰고 있어요. 안 써요. 저는 근데 진짜 안 써요 빨대를. 실천인. 근데 그냥 우리가
떼고 마시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빨대를 굳이 써가면서 심지어 종이 빨대라고 마케팅을 해가면서 그 안에는 폴리에틸렌 바르면서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냥 그걸 안 하면 되는 건데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근데 많이 저는 반성이 되네요. 그래서 그린워싱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 종이 빨대 쓴다, 이거 친환경이다, 그리고 우리 텀블러 사용하면 할인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친환경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린워싱인 것 같네요. 저는 텀블러랑 마찬가지로 에코백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름만 에코백이지 사실 에코백 하나 사서 평생 돌려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쁜 거 보이면 다들 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쁜 거 보이면 사게 하려고 많이 만들잖아요. 마케팅. 이것도 텀블러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런 기후 친화적인 상품은 내구성이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텀블러를 좀 더 사게 되는 이유가 텀블러가 새잖아요. 새나요? 그러니까 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 뚜껑 연결 부분이. 네네네. 막 고리가 안 맞고 에코백도 뜯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왜 내구재가 안 좋지? 내가 산 것만 그런가? 혹시 그것도 다시 사게 만들려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재질 자체가 뭔가 싸고. 친환경적인 걸로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아니면 세로가 말한 대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완전 튼튼하게 만들면 그쵸. 장사가 안 돼서 네네. 좀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좀 그럴듯한 의심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핑크텍스와 같은 그린텍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이 텀블러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좀 정말 이 다회용으로 쓰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그 카페에 가면은 쓰레기통에 일회용품 버려진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보면은 조금 현타가 와가지고 그래도 텀블러를 쓰는 게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떠오른 이 기후위기 대처 방안이 있는데 옷 안 사는 거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옷을 만드는데 세계 물 소비량의 20%가 쓰이기도 하고 그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탄소 10%가 패션 분야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맞아, 사람들이 맞아. 점점 옷을 더 많이 사잖아요. 짧게 입고. 그리고 또 옷이 저희 새 옷 사면은 냄새 확 올라오잖아요. 네. 그게 석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성 섬유가 들어간 옷을 또 세탁을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게 다시 또 돌고 돌아서 또 우리 밥상에까지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옷이 정말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이제 최근에 좀 유명 유튜버가 나는 옷을 안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옷 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작년에 친구들이랑 하는 독서 모임에서 그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책 다들 아시나요? 그걸 같이 읽고 제가 거기서도 한창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설파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끝날 때까지 나 옷 안 사겠어 이런 내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게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이런 마음을 먹어도 실패하게 만들어요. 자꾸 광고하고 예쁜 옷 보여주고 하면은 견물생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광고의 노예가 되고 있구나. 광고와 마케팅, 그러니까 기업의 맞아요. 어떤 전략의 노예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그 이소연 씨가 쓴 책이죠. 옷을 안 사기로 했다. 네. 저도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좀 심각성을 깨닫고 저도 옷을 한동안 지금 계속 실천하는 중이긴 한데 이게 1년은 조금 긴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안 사려고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자라에 갔었는데 자라에 가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혹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래 내가 이 옷을 봤을 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니 조이야?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특별한 날 한 번? 한두 번? 그렇게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주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이 아니면 안 사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실천으로 되려면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만 사겠다. 그냥 진짜 보이는 대로 너무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예쁘다. 내가 너무 날 위해 만들어진 옷이다. 이건 내 거다. 네, 이건 진짜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일단 들어가지 않기. 매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부터 실천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인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새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오래 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멋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은 좀 새 것을 많이 사는 걸 지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였지? 어떤 연예인이 한 물건을 굉장히 오래 쓰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본 이후로 무언가 오래 쓴 물건이 있다거나 오래 입은 옷이 있다는 걸 약간 어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다. 그 멋있어 보여서.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소비에 관심이 없어요. 좋네요. 이게 오히려 최고인데요? 저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실천이 된 케이스인데 지구가 사랑하는 새로. 그렇죠. 지구 친화 에코 프렌들리한데 제가 그래서 원래 옷도 뭐 관심도 없고 신발도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야 돼요. 한 켤레밖에 없고. 근데 제가 원래 트렌드나 이런 거에 좀 저항적인 성향이라서 트렌드를 보면 살짝 반감이 드는 케이스인데요. 홍대 보면 조금. 근데 저는 그래서 패션 트렌드에 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버려지는 옷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러니까 방금 직전에 유행했던 게 뭐 바라클라바였고 팔토시였고 뭐 뉴트로였고 심지어 그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유행했던 게 그 올드머니룩 아닌가요? 근데 그게 또 유행이 지나면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 트렌드 자체가 되게 의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한 시즌 이렇게 막 입고 그 팔토시 이제 다 어디 가요? 다 버려질 거 아니에요. 저는 트렌드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게 네. 이렇게 옷을 안 사는 게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 패션 업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죽어야죠. 합의점을 그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 아까 바코가 말한 것처럼 좀 오래된 거를 쓰는 게 패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 막 얘기 나오면서 성별 간에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차이가 나는 게 뭔가라는 그 원인으로 물질주의적 관념이 꼽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 것의 물질을 사야 하고 그것이 좀 멋있어 보인다는 관념 자체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저 당근 온도 47도 넘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너무 다녀요. 멋있어. 멋있나요? 많이 47도? 팔고 많이 사서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나는 새 물질을 소비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아끼던 거를 나도 아끼고 내가 아끼는 건 계속 아낄 거야 이런 마음이 좀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소개서에 써도 되겠어요. 그런 당근도 네, 사실 네, 47도 캡처해 놓겠습니다. 인증 자료로 사는. 아니면 패션 업계는 결국에는 내구도를 향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가격대를 높여야겠죠. 그러면은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마케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구도를 살려도 사람들은 새로운 옷을 계속 삽니다. 옷이 해져서 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만 해져서 사는 거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야. 목 부분이 찢어지거든요. 어렵다. 저는 연예인들과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마케팅과 광고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예인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또 인플루언서 호소인들이 함께 나서서 맞아요. 네, 그걸 먼저 보여주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입은 옷이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기업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고 그러면은 안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사실. 그 기후위기 대처 방안으로 저는 가장 말이 많은 거는 비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비건 지향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랑 만날 때 고기가 안 들어간 걸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하물며 이제 과자 같은 것도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외국 그 과자인데 감자 과자 있어요. 한 2장인가 3장씩 들어있는 거. 그거 빼고는 다 그런 육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비건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영양 측면에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진짜 난제인 것 같아요. 비건 어렵다. 그러니까 비건이 이제 탄소 발자국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양 측면에서 그리고 아예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많잖아요. 맞아요. 비건을 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육류 섭취가 사실 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잖아요. 저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일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육류 섭취를 일주일에 100g씩만 줄여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개인의 신체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요새 20대의 뭐 당뇨나 이런 문제, 심혈관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트랜스 지방이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왜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만 부각하고 육류를 과다 섭취해서 생기는 맞아요. 문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건빵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쫀득쫀득하고 약간 쌀로 만들어져서 일반 우유가 들어간 빵보다 조금 더 찰기가 있습니다. 추천드려요. 비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연? 저 지향인? 지향을 저도 그렇습니다. 지향인. 저도 지향.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좋죠. 근데 비건 식당 맛있는 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 주변 지인은 비건 데이를 스스로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좋다. 어떤 날은 네. 난 비건 음식만 먹는다.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뭔가 양심의 가책도 덜 들고 내가 지켰으니까. 저는 좀 쉬운 단계를 살짝 제안을 해드리면 저는 우유를 거의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건 아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알레르기가 엄청 심해져서 피부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그때부터 웬만하면 거의 안 먹고 뭐 라떼 같은 걸 마셔도 다 오트밀크로 바꿔서 먹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한번 해보니까 또 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정도를 대체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저도 살짝 추천드리는 방안이 우리가 비건하면 굉장히 건강할 것 같고 뭔가 맛이 없다는 좀 편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애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편의점에 가요. 네. 편의점에 가면 생각보다 라면 뒤에 그 육류가 안 들어간 제품도 있어요. 마라샹궈 뭐 컵으로 나온 제품 중에 육류가 포함된 제품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한국식 다과, 약과 막 이런 것도 되게 건강하진 않지만 엄청 가볍게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비건 음식이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속도 편한데
너무 달고 맛있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비건에 대해서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편견을 가지는 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비건을 지향한다. 그게 있는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내가 살을 빼려고 비건을 한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하나의 편견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자리 잡은 걸까요? 아무런 관계가 네,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저도 한때 되게 착각했어요. 뭔가 비건 먹으면 비건 빵 다른 것보다 건강한 건 맞죠? 건강한 건 맞는데 칼로리가 낮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죠. 칼로리 똑같거든요. 네, 그냥 편견? 재료만 다를 뿐인데 그냥 뭔가 더 건강한 느낌이라 프레시한 느낌이라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 저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자체가 비건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네, 거. 정말 주위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건 하는 사람들한테 다이어트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보셨어요? 그 그렇게? 말에 그 기저에는 유난 취급하려는 심리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What happened? 이건데 뭘 그렇게까지 물어볼 다이어트에 이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질문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지 말았어요. 근데 정말 비건에 대해서 그런 편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채식주의자들은 다 저는 아직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저한테 채식을 막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냥 권한 적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떡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속 편해. 그래서 나 이거 팬임? 이런 느낌으로 더 다가왔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비건인 분들이 비건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갖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해요. 맞아요. 그 가장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중에 많은 게 비건은 나한테 비건을 강요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도 주변에 그런 비건인 사람한테 한 번도 그런 걸 강요받은 적이 없고 제가 아예 관심이 없을 때도 이제 다 같이 어디 술이라도 마시러 가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안주를 시키든 하나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맞아. 시켜놓게 두고 본인은 그냥 안 먹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쵸. 본인은 그냥 작게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시켜다가 먹는 거지 전혀 그런 강요하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왜 그런 시선이 많은지. 제 생각에는 이게 본인들 스스로 이제 자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인지 부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얘는 진짜 열심히 해. 뭔가 괜히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너 다이어트해? 괜히 고가와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냥 순수 무지 100%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수악.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무지면 배우면 되니까요. 맞죠. 근데 이제 무지한 사람 100%는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무지를 자학하지 않는다. 무지에 무지. 무지.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기후위기가 사실 저는 예전보다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저희도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조하는 후보에게 더 관심을 두겠다라고 한 응답자가 62%나 됐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한테 투표를 고민하겠다. 이런 답변도 마찬가지로 60%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보실 건가요? 저는 있으면 되게 눈여겨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후 위기가 어떤 주요한 의제로 떠오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거를 주장했던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고 실제로도 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여전히 마이너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어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눈여겨볼 것 같아요. 여기에 맞아요. 관심이 많네? 미래 세대에 관심이 많네? 저도 그러면 되게 달라 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마이너한 이슈로 여겨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 게 아직도 기후 위기의 의제는 청년 의제다 이런 프레임이 맞아요. 너무 강하게 씌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 의제가 아닌 게 솔직히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분들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인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죽기 전에 이런 당장에 갈급한 위기 상황이 닥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너무 별일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본 기사에서는 그 20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응답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천은 20, 30대가 이끌고 가는 아마도 저희가 더 오래 살아서 그렇겠죠. 근데 제가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 프레임이라는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그린워싱 그 공약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린워싱 공약. 그렇죠. 기후 프레임뿐만인 공약. 사실상 이행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 많은데 맞아요. 이게 반대로 보면 프레임이 사실은 나름의 홍보 효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인 게 청년 의제다, 뭐 20대 여성이 관심이 있다. 사실 기후 위기의 파급력은 정말 크지만 그렇게라도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으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런 약간 역전적인 생각도 들어요. 이 프레임마저 없으면 기후 위기를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좀 그렇죠. 홍보라도 해야 한다. 홍보인데 사실 그 실효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까요? 저희는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가요? 것 듣고 같아서. 있나요? 듣고 계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런 알맹이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저번 총선부터는 조금씩 공약에 이런 기후 위기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거기서 끝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그런 알맹이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까 바코 생각이랑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가 들어간다 하면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은 우리 국정 어젠다부터 아예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GDP 성장 몇 %를 공약으로 세워요. 이제는 오히려 저성장 탈피? 이게 아니라 저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 없이 우리 결코 이미 엔트로피 분수령 넘었는데 이 상황 결코 타파해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더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텀블러 쓰고 하면 뭐예요? 화력발전소 계속 돌리는데 원자력 발전소 계속 새로 짓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좀 불편하던 과거로 이제 좀 회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좀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기후에 대해서 기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기후 위기가 자신과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가, 나아가서 인류에게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이랑 우울감을 느끼는 걸 말한대요. 혹시 기후 우울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아까부터 되게 열을 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지하게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여러분 억지로 까내린다. 네. 영화 돈룩업 보셨어요? 네네. 저는 지금 제가 돈룩업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절망적인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망한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2030년 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과학자들 다 알아요. 모두가 아는데 모르는 척해요. 소행성이 떨어진다는데 위를 쳐다보지 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혼자 심각하고 모두가 태연한 이 상황에서 오는 그런 절망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런 고립감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이게 기후 위기를 신경 쓴다는 것 자체를 뭔가 좀 특이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 너는 왜 그것까지 신경 써?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의 불안은 제가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좀 정상성에 대한 압박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팟캐스트 모임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이렇게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이게 실제하는 감각이고 내 감각 기관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니까 오히려 공포를 느끼는 게 맞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외치는 자리 같아서 저는 좀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좀 우리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 네. 오늘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를 해봤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실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어요. 몇 달 뒤면 또 여름이잖아요. 또 역대 최악의 폭염이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또 누군가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방송인 타일러 씨가 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못 낼 이유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눈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분 모두의 고민과 실천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